대표님께서 월가에 거의 근무만 30년 네.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계신 그 분위기가 너무 듣고 싶거든요. 예. 뉴스로는 뭐 이렇다 저랬다, 막 경제 지표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도 예. 많고 혼란스러운데 딱 속 시원하게 좀 지금 월가에 계시면서 분위기 어떤지 일단 가장 궁금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양쪽 다 맞는 말인 게 요새는 네. 그 투자가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우리끼리 서베이하고 리설트를 봐요. 그 의견을. 네. 그러든지 뭐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객들한테 이게 서베이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줘요. 네. 보면은 이 몇십 년에 진짜 보기 드문 딱 갈라져 있어요. 아, 의견이. 네, 내년 연말까지 뭐 S&P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5,300, 3,300. 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막 1,000포인트 위, 1,000포인트 밑. 네. 인플레이션 2%, 1.5%, 5% 막 계속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많이 혼란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최악을 부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최고를 불러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세션이 온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내년 이때쯤이면 리세션이 오지 않을까. 2분기가 기회다. 근데 당연히 안 왔죠. 그리고 그것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왔는데 안 온 이유가 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세다 보니까 인건비를 더 내놓으라 그래서 받아가는 레이버 유니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춰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2분기쯤에 오고 금년 말 되면은 이 경제가 좀 약해지는 게 보인다. 근데 당연히 3분기가 이렇게 세니까 사람들이 에이 지금 이렇게 센데 그러니까요. 지금 센 것도 맞고 약해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년 2분기면 2024년 2분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 전망보다 조금 밀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돈 뿌린 것도 여전히 아직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좀 받쳐주고 하다가 2분기부터 둔화에 접어든다. 근데 그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리세션, 뭐 침체 이런 쪽까지 봐야 될지 그냥 서서히 이렇게 둔화되는 건지 가장 궁금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저같이 30년 일한 사람도 89, 91년도 리세션을 가야지 그냥 마일드 너무 심하지 않은 리세션을 예상하는데 지금 젊으신 분 40대 분들도 그렇게 젊지 않으신 분들도 2008년도를 겪고 2000년도를 겪었어요. 2008년도는 리세션도 아니에요. 최악의 뭐 한국의 IMF 같이 글로벌 크라이시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고 2000년도도 경제만 보면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택 주식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떠서 주식으로 보면은 많이 깨졌죠. 그래서 요번에도 리세션 자체는 마일드 리세션인데 2000년만큼 이 택 주식들이 비싸진 않지만 금년도 보면은 그 7가지 과목의 Magnificent Seven이 그 earnings growth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옆자리고 뭐 엔비디아가 좋았고 뭐 테슬라가 조금 더 괜찮아졌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테슬라도 earnings가 좀 꺾이고 있고 마진이 근데 그러면 earnings은 거의 옆자리라고 봐요. 실적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간다. 그 7개를 다 포함해서 보면은 근데 주식이 많이 떠서 P가 29에서 30호쯤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더 비싸지는데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거품이 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세션이 좀 마일드하다고 생각해도 주식 과목에 따라서 달라요. 보면은 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파이낸셜 주식은 리지널 말고 큰 대은행들은 좀 튼튼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도 지금 한 달 반 만에 7월 달부터 2달 만에 2달 반 만에 20% 깨졌어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20% 빠졌는데 얼마큼 더 빠지냐 그러면 뭐 크게 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 빅텍 같은 거는 거짓 안 빠지다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은 웬만하면은 다 earnings는 비트했어요. 하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았어. 그죠? 구글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메타도 조금 메타도 earnings가 좋은데 두 가지 안 좋은 게 사람 고용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이 자른 거예요. 수익을 남기려고 이익을 남기려고 근데 너무 많이 자르는데 사람이 필요해. 근데 못 하이어링 하고 있어. 무서워서 earnings 뺏기니까. 그러고 걔네들이 경고한 게 자기네들 revenue는 선전에서 나오는데 경제가 약해지면 선전인 revenue가 약해진다. 그래서 깨진 거 아니에요. 광고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올해 상반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하면서 막 허리띠 졸라매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진 많이 남기고 수익도 좋은데 다시 또 사람 채용해야 되거나 이러면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이러면 또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또 내년에 경기도 둔화되면 또 광고 수익 기껏 회복했다 다시 또 이렇게 주춤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일단 4월 달부터 이거는 버블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근데 버블이라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올해는 못 간다. 그리고
길게 투자하시는 분은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지. 이걸 끝까지 들고 가시면은 2000년도에 시스코 같은 주식이 제일 큰 주식이었는데 그때 PE가 103까지 갔다가 지금 23년 후에 아직 그 자리도 못 찾았어요. 뭐 그렇게 심한 버블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계속 언제까지 간다고 믿지는 말아라. 끝없이 오르는 건 없다. 쉽게 네.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30년 넘게 근무하시면서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의견이 갈린 건 참 드물게 본다. 엄청 드물어. 근데 그러면 그 지금 월가 논쟁이 붙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의 제일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인가요? 한 1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근데 지금 연준이 금년 초반기에 와서 두 번이나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엔 이제 이자 안 올리면서 그런 표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9%에서 지금 4.5, 4%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게.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야, 이 상황에서. 쉽게는. 그래서 higher for longer. 그 Fed 펀드 이자를 올려서 길게 갖고 간다. 그렇죠? 그것도 그거고 이제 불경기 예상이 줄어드니까 이 10년에서 30년 정부 채권도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그렇죠, 금리가. 왜냐면 리세션이 당장 안 올 거면은 flattening out 되는 거 아니에요. flattening 이렇게. 인버션이 지금 2년에서 10년이 180까지 네게티브였잖아요. 장단금리 차가 역전됐었는데 이제 지금 거짐 20bp 남았어요. 이제 20bp만 올라가면 10년이 flat, 판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굿락 채권 버안킹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 이게 마지막에 체크리스트라고 자기한테는. 근데 보통 역사상 보면은 연준이 경제가 둔화되는 게 보일 때 이자를 내려요. 그러면서 플래닝 되면서 리세션이 생겨요. 보통 그렇죠. 연준이 좀 한 박자. 연준이 뭘 하면은 그게 한 12개월에서 18개월 늦게 효과가 나요. 약 먹을 것 같이. 약은 뭐 몇 시간이고 연준은 막 12개월, 18개월 후에 일어나는데 이걸 내리기 시작할 때 불경기가 생기는데 지금은 아예 연준이 이걸 잡고 있고 10년이 쫙 올라가면서 플래닝 돼서 이런 경우는 60년도에 있었어요. 68년도인가 90년도. 요새는 증권사 분들이 별의별 역사를 다 뜯어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래전 것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7, 80년도를 끌어내는 게 맞는 게 그때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어요. 그 후로 이때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는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소프트 랜딩이 있었다는 게 94년도인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연준이 이자를 올린 게 아니라 94년도는 인플레이션 타겟이 2였는데 인플레이션이 2.5로 갔어요. 그래서 2.5를 놔두면 3으로도 갈 수 있겠다 하고 싶어서? 이자를 올려서 경제가 94년도에 좀 흐미흐미하다가 95년도 이자를 또 내리자마자 또 주식이 5년 동안 쫙 뜬 게 택버블이에요. 그때는 지금 좀 다르네요. 막 그렇죠. 뭐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예상돼서 걱정돼서 올린 거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할 때 올리는 거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요게 마지막에 이제 정상화되면서 침체에 보통 진입했다라는 역사적 그 신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체크리스트라고도 이제 아까 하셨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역사상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연준이 이걸 내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는 거는 그 69년도에 있었다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페드가 이자를 지금 5.25에서 5.5 이렇게 레인지잖아요. 올렸고 요번에 쉬고 12월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올리는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연내. 오. 12월 달에 근데 못 올릴 수도 있고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근데 이 10년 30년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이 금리 올라가는 것도 타이트닝이잖아요. 그렇죠. 긴축의 효과가 있는 거죠. 긴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는 7% 올리는 거랑 똑같다. 이미 그 정도 반영된 거다. 이렇게 그리고 QT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긴축이 심한데 그러니까 금년 와서 왜 그 Magnificent Seven이나 뭐 주식이 올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 AI 버블도 있지만 AI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뛰어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 SVB 터지고 나서 연준이 liquidity 유동성을 확 풀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돈 다시 푼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옐렌이 데트 리밋 때문에 그 트레셔리를 팔지를 못했어요. 부채 한도 때문에 그걸 파는 것도 QT 에펙트예요. 유동성을 줄이는 건데 못 팔고 돈만 쓰면은 그건 QE예요. 사실상 돈 풀었다. 그게 3월 달부터 7월 말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멈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M2가 네거티브잖아요. 그죠? 다시. 네, 그래서 이 리퀴디티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Q3 GDP가 4.8을 찍든 4.9를 찍든 뭐를 찍든 이제 다음 단계를 보면은 이게 꺾이는 게 이제 주식은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조정 나오는 게 그런 걸 좀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4,200에 뭐 반등하고 4,450까지 가겠지. 근데 4,400 찍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떨어졌고 어제도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어제 또 반등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 거냐.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면은 사실상 올해 3월에 실제로도 은행 얘기 한번 터지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빅테크가 막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의 힘을 무시할 수 없고 거기에 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재무부도 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푸는 효과를 일조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건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그 효과 약발이 다 떨어지고 있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컨슈머들이 아직도 쓸 돈이 남으니까 그거를 쓰고 있는데 얼마큼 더 남았냐도 많이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한 연말까지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50명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으면 다, 뭐 50명이 아니라 뭐 15명한테 물으면 다 15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자료를 보면 한 주는 뭐 소비 판매가 막 날라갔다가 한 주는 연체가 나왔다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코비드가 역사상 보이는 데이터를 다 힘들게 해놓은 게 이게 저는 더미노가 뭔지 알죠? 이게 떨어지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도미노. 더미노 컨셉으로 봐서 왜 작년 연말에 저희 포함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 불경기가 오는구나 예상한 게 보통 매니팩처링 이런 게 꺾여요 먼저. 제조업. 네, 그게 작년에 꺾였어요. PMI. 그러고 나서 꺾이는 게 서비스고 그 다음에 컨슈머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고 불경기가 생겨요. 이게 더미노 이펙트인데 그 매니팩처링이 꺾이더라도 컨슈머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써대는 거야. 생각보다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버텨갖고 이제는 아예 매니팩처링이 인벤토리가 너무 낮아서 이제는 다시 되살고 있어. 그래서 저도 그 사이클에 따르면 PMI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면서 거의 침체 수준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떨어졌는데 이제 서비스만 내려오면 이제 진짜 침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 최근에 나온 건 제조업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가 너무 튼튼하게 더미네가 뚝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버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되살아.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노랜딩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랜딩을 텀을 지어낸 사람이 지금은 리세션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더 재밌어. 오호. 옛날 도이치뱅크 이러다 지금은 아폴로가 있는 사람인데 데이니쉬 이코노미스트. 그 사람이 노랜딩이란 거를 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한 3월인가 2월에. 그 사람 리세션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또 리세션 바꿨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은 대표님도 경기 내년 좀 둔화되고 소비자들 소비 떨어지면은 리세션이나 어떤 둔화가 된다고 보셨는데 이런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돈은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저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충격이나 이런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거나 할 가능성을 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도 해요. 작년 말에 2023년은 Year of Liquidity. 유동성의 해다. 유동성의 위험이 제일 무서울 거다. 갑자기 돈이 말라. 근데 한국도 솔직히 작년 11월에 그렇게 하다가 조금 좋아졌어요. 돈이 막 풀려서. 그래서 그 급이가 아직은 다 없어지진 않았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붙잡고 있어.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붙잡고 있고 한국 정부도 붙잡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토끼 따라서 토끼 구멍에 내려가면 어디로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일드 리세션을 예상해도 뭐가 깨지고 어떻게 심하게 깨진 그걸 걱정하는 거죠. 웬만하면 마일드하게 보이는데 터지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거죠. 터지면 얼마나 심하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붙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들이 각국에 사실 또 내년에 또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으면 돈을 또 서로 막 풀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 Inflation Reduction Act 첫 번째 달러를 7월 달에 처음 썼대죠. 그러니까 돈이 아직도 많아요. 컨슈머들은 말라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계속 정부의 피스컬이 계속 그쪽 AI 쪽 수입되니까 그 AI 뭐 하여튼 그 테크놀로지 쪽은 정부가 쓸 돈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워 스피커가 바뀌었잖아요. 허원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뭐 emergency 뭐 그 돈을 빌려줘서 무기 샀는데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빼가냐? 인플레이션 리덕션에서 빼서 줘라. 하원 의장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되기 거예요. 근데 이미 끝난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IRA법에 들어간 예산을 그러니까 그걸 빼서 거기서 주라는 거 아니야. 거기 주고 싶은 그 돈 써라. 우리는 더 이상 늘려줄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채권이 올라가는 이유가 soft landing이지만 bond vigilante. 채권 자경단. 미국 정부가 80년도에 이랬어요. 너무 돈을 막 써대니까 투자가들이 이자 더 내놔.
아무리 정부 채권이지만 위험해. 안 망할 건 알지만 그래도 이자 더 안 주면 나 안 사. 이렇게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채권을 좋아하는데 네. 그게 제일 저한테는 최악이라고 또 공개했어요. 이어서 채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대표님 인터뷰 하신 것도 챙겨보고 있는데 네. 사실 채권에 좀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보여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제가 네. 주식을 막 사고팔고 한 게 2022년도고 작년 9월부터 한 4,250부터 아예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60, 40을 그냥 40, 40, 20으로 주식 40, 그냥 주식을 떼갖고 현찰을 20%를 갖고 간 거죠. 그게 작년 9월 중순 말일 거예요. 4,250대. 네, 주식 40, 채권 40, 현금 20으로. 버스적으로 본 것도 있고 솔직히 어제 누가 질문을 해서 그걸 생각해 봤더니 솔직히 2021년도에 김현석 씨 책 같이 쓴 분이 종종 와서 기사 써줬는데 그때 비디오 들고 와서 유튜브하고 막 그랬을 때만 해도 제가 집에서 있었어요. 미국은 아직 코비드 문제 때문에 여행도 못 다니고 출장도 못 다니고 한국도 못 오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맨날 앉아서 집에서 주식하고 막 브로커들하고 대화하고 막 이래서 트레이딩을 좀 액티브한 부분이 그 영향도 있어요. 그것도 원인이었고 불경기가 뭐 종간 올 건데 뭐 굳이 막 주식 갖고 이러기 싫다. 근데 일단 불경기가 예상보다 더 늦게 온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안 올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미국은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불경기가 오고 불경기 오면은 망할 회사 망하고 새로운 회사들이 더 커서 택도 2000년도에 택이 2020년, 22년 지금 택이랑 다 달라요. 굳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거진 다 새로운 회사들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때는 탑 15 막 들지도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좀 망가졌고 애플도 심하게 망가져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바꾼 게 애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한국은 뭐 40년 동안 똑같은 대기업이 똑같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불경기는 꼭 그러니까 아예 와줘야지. 겨울이 되고 봄이 돼야지 꽃이 다시 피고 이런 의미로 사계절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스컬을 언제 정부가 쓰냐. 경제가 망가졌을 때 사람들이 다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정부가 그때 돈을 넣어갖고 다시 발동을 거는 거야. 엔진의 발동이 꺼졌을 때. 도와주는 거죠. 그쵸.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고요. 때까지 그래왔는데. 미국은.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자꾸 막으니까 약간 생태계를 파괴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폴리티션들이 그러는데 한국도 여기서 면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억지로 틀어막는 거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최근에 지정학 갈등 아무래도 이스라엘 이런 쪽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장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제나 뭐 이런 것들에는 좀 예측이 어려울까요? 근데 이스라엘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역사의 문제잖아요. 몇천 년.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돈이 도는 게 월스트리트잖아요. 그래서 좀 차가운 세상인데 이스라엘은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레바논, 팔레스타인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이에요. 그 벌판 땅 갖고 뭐 몇천 년의 역사 때문에 싸우는데 종교랑 근데 뭐 이렇게 유크레인은 그래도 위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는 가스도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은 별로 그런 의미에선 중요한 게 없지만 전 세계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스라엘 편 들면은 지금 이란이 협박하잖아요. 이렇게 미국 믿고 계속 진행하면은 우리가 안 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네요. 자꾸 뭐 이스라엘이 기름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라들이 참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상 보면은 그러네요. 릴리전 때문에 목숨까지 막 바치고 그러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대표님 책 나왔잖아요. 월가의 투자라고. 제가 이걸 또 재밌게 읽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월가는 어떻게 투자를 결정할까? 소위 말하는 빅샷들, 각 분야의 구루들이라고도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낼 때도 있고 보고서를 낼 때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리니까 어느 정도 이걸 믿어야 될지.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JP모건의 뭐 회장은 내년에 큰일 날 거다라고 막 겁을 주기도 하는데 또 유명한 다른 분은 내년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 말을 믿어야 되고. 빅샷들이 그러니까 저도 조아킴 밀러가 이런 말 했다, 뭐 다이아몬드가 저런 말 했다. 그분들이 경험이 많고 뭐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무슨 위치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알아야지 그 말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번역할 때, translate 할 때 뜻을
번역해야지. 그쵸. 그 사람의 말 단어 번역하면은 cultural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뭐 7% 준비하라 그럴 때 네. 진짜 나는 7% 간다는 것보다 네.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니까 연준이 계속 올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포인트고, 그 사람은 작년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메릴 린치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JP 모건한테 너희들 현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투자 안 하고 이렇게 현찰을 갖고 있으면 earnings에 안 좋지 않냐, drag 되지 않냐.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알았어. 그러고서 10년을 많이 사서 물렸어요. 그 얘기도 earnings에 나왔어. 네. 그래서 꺼진 거죠. 네. JP 모건 다이아몬드는 무조건 싫어. 나는 안 사. 6% 가. 버텼어요. 근데 그래서 6%까지 불렀대. 지금 7% 부르는 이유는 네. 굳이 그 사람은 7% 예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는 몰라요. 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냥 더 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꺾이는 게 안 보인다. 그리고 은행들이 리지널 아직 안 좋은 좀 망가지는데 지금 붙잡고 있다.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은행들 주가는 SVB 터졌을 때보다 지금 막 내려가는 주식들도 있는데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저번에 어디서 공개했는데 네. 2월 말에 그때 우연스럽게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사람이랑 ed 하이맨이 경고를 하더라고. 두 사람이 따와서 다른 의미로. 그래서 내가 무슨 유튜브 할 때 그랬어요. 이 사람 둘이서 같이 나와서 무슨 경고를 하지? 그래서 SVB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한 2주 전이니까 뭐가 이렇게 망가질까 말까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경고를 했군요. 근데 요번에 경고는 그런 막 내일 당장 뭐가 보인다 보다 네, 아직도 더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경제는 더 깨질 수도 있다. 이거를 예상하는 거고,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네. 이제 은퇴도 하셔야 네, 되니까 평생 주식을 딱 3번 산 거야. 자기 주식을 네, 살 때. 네, 네. 2000년도, 2008년도 코비드. 그러니까 굉장히 최악이니까 초점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 큰 그림을 네. 막 오늘 내일 투자하는 그쵸.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많이 사고 이제 은퇴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 은퇴도 준비하고 불경기 주식이 좀 한번 꺾일 게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걸 파악해야지 그냥 한 말을 헤드라인만 읽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했다. 뉴스 헤드라인만 딱 보고 그냥 그러면은 전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왜곡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만들어야지. 그쵸. 맨날 하는 게 투자는 자기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님 신간 나왔는데 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첫째, 이 얘기 먼저 할게요. 네네네. 이 책은 당연히 김현석 씨가 다 네. 쓴 거예요. 네. 네. 저한테 좋은 질문을 주셔서 네. 그 좋은 질문에 답을 제가 드려서 네네네. 그분이 다 쓴 거예요. 네. 저는 한국말을 잘 네. 못해서 지금 말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인터뷰 형식으로. 예, 인터뷰 형식으로 한 게 왜 이 책을 썼냐.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까 답답한 거야, 나도. 그리고 한국 그 개미분들이 막 그냥 모멘텀만 따라가고 네, 막 네. 그냥 이 사람 의견을 듣고 저 사람 의견을 듣는데 어느 정도의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남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자기 생각에 그쵸. 포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 사람이 한국말로 귀가 얇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좋은 성과가 나왔든 나쁜 성과가 나왔든 그냥 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책을 쓰기로 한 이유가 김현석 씨가 저를 잘 아니까 저한테 좋은 질문도 주고 제가 뭐라가 하면 어가 아니까 네. 이 책을 같이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엄청 고맙고 그분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시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모르신 분한테 좀 이렇게 기본의 받침을 좀 높여 드릴 수 있을까 네. 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경제를 어떻게 보냐, 뭐 모멘텀, 뭐 밸류는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 무슨 이익을 목표를 잡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기본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읽는 책이고. 네. 끝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쓴 거는 그거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들, 네. 살면서 의미 있게 읽은 책들, 제가 존경하는 투자가 몇 번. 네. 그거 빼고는 거짓 김현석 씨가 썼고, 저는 슬프게도 제 책이라고 말하는 이 책을 제대로 못 읽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터뷰 형식으로 써주셨는데 네. 마지막 장에 네, 그건 제 얘기예요. 네, 그 인상 깊게 읽으신 책과 거장들, 투자 네. 대가들이 들어있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저도 보는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네. 워렌 버핏이라든지 다 밸류, 가치 투자. 네, 같은. 같이 투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언급하신 거 보면 어떤 성격의 투자자인지도 또 네. 사실 간접적으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고. 저도 모멘텀 해봤어요. 네. 레버리지 때 받고, 쇼트 네. 때 받고, 하지 말라 그래요. 돌고 돌아 같이 투자. 근데 또 젊었을 때는 네, 진짜 1년이 아깝고 6개월이 아깝고 맞아요. 네, 네. 뭐 막-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네. 할 때 어디서 제가 마케팅도 2년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갔다 왔는데 네, 네. 그때만 해도 네. 진짜 2년을 이렇게 낭비해도 돼 내 인생에
인생에.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 인연이 너무 좋았더라고. 경험상. 그쵸.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인연이 나한테 많은 거를 보여줬어. 맞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30 전에는 망하는 것도 포함해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일부러 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쵸, 일부러 그만큼의 위험을 택해갖고 해본다는 거지. 맞습니다. 굳이 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책에 70년도에 그 CEO 프로파일이 뭐냐 보면은 뭐 백인, 키가 190, 좋은 뭐 아이비리그 정도 대학교 운동했고, 왜냐면 리더십 한데 요새 프로파일이 뭐냐? 그러면 남자 여자 상관없고 색깔도 상관없고 color of the skin 한번 망했다 성공한 사람.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 벤처 스타트업 이런 주목으로 요새는 간다 이거예요. 바뀌었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위험을 택하지 말고 남들을 거느릴 수 있는 큰 기업에서 일하는 게 리더고 요새는 큰 기업도 기업이지만 스타트업, 벤처 이런 쪽으로 망해본 경험 있는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굳이 만들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 그래서 대표님 또 월가의 투자라고 신간 나왔으니까 구독자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